볼게요. 자, 우리 요번 주 XPS 하고 있는데 오늘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오늘 이제 다 끝나면 다다음 주에 중앙사 기간 이후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PBL 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숙제나 이런 걸로 아마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샘플을 이제 줄 거야. 샘플을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게 어떤 구조인지 우리 분석을 같이 좀 해볼 거예요. 3명, 4명 다 2인 1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똑같은 샘플을 5개 주면서 이거 다 다른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씩 다른 걸 주면서 이거 이제 뭐 표면은 뭔지 한번 분석해보고 엑셀 찍어서 이거는 뭔지 분석해보고 이런 걸 해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XPS라는 거를 측정을 하면은 조성을 할 수 있고 조성의 거기 있는 원소들의 케미칼 스테이트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가냐 일가냐. 자, 그런 거는 측정이 기본적으로 샘플에서 왜 이래요? 샘플에서 저 안쪽 제외 안쪽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표면 쪽을 측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페이지도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 파가 가는데 파의 파장이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적외선이냐 가시선이냐 자외선이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 본 과목에서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XPS에는요 이쪽에 X선을 우리가 샘플에다 쏴줍니다. 근데 여기다 이걸 쏘는 거는 우리가 XRD에서도 그렇다고 이 페이지에 배웠어요. 기억나지? 불과 한 달 전인데. 자, 그런데 X선 좀 보면요 범위가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쭉 여기를 읽어보면은 일렉트론 볼트라면 여기가 이제 100, 1000이니까 몇백 일렉트론 볼트에서부터 몇 킬로, 몇십 킬로, 몇백 킬로 일렉트론 볼트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X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대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쪽을 에너지가 낮은 이쪽 몇백 일렉트론 볼트 뭐 이 정도를 우리가 소프트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소프트 엑스레이. 그래서 XRD에서 썼던 건요 우리가 걔가 가지고 있는 파장이 수 옹스트롱 정도 돼야 되니까 여기 언저리에 있는 엑스선을 썼는데요 지금 XPS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이쪽 이 언저리에 있는 낮은 에너지 값을 가지는 소프트 엑스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저걸 하세요. 이게 뭔지 알지? 다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하나는 파장으로 E 이꼴 하뉴, E 이꼴 하, U 이꼴 하, 람다분의 C 해가지고 람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진동수 뉴가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그거는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다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거를 우리가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X선 회절 떼쓴 X선의 범위는 0.5옹스트롱부터 2.5옹스트롱 여기 범위인 걸 써가지고 우리가 구조 분석을 했던 거고 지금은 수백 일렉트론 볼트에서 불과 한 1kg 일렉트론 볼트 이 정도 되는 소프트 X선을 씁니다. 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요 에너지가 너무 작거나 너무 더 크거나 그걸 쓰면요 표면의 센서티비티가 확 떨어집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표면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그 다른 에너지 테스트는 표면의 센서티비티가 확 떨어져요. 그 얘기를 이따 오늘 뒤에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두 번째는 조금 덜 중요한 이유인데 우리가 확실히 딱 디파인된 에너지 값을 가진 걸 써야 돼요. 그럼 이제 X는 어디서 발생을 시켜야겠죠. XRD 우리가 지금 내 PPT를 다시 가진 않겠지만 XRD 장비에서 X선 발생기가 제일 비싸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X선 회절기에서 X선 발생기가 제일 비싸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금속에다가 전자를 쏴줘가지고
그 금속에서 나오는데 그 금속을 못 쓴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제일 많이 쓰는 금속이? 카파이 맞아. 카파를 쓰면은 이제 거기에서 맞는 특정 에너지가 나오는데 XPS에서 쓰이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금속에다가 우리가 전자를 막 쏴줘요. 그럼 여기에서 X선이 나오는데 그 X선 이 금속을 카파를 쓰지 않고요. 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 씁니다. 근데 거의 다 제일 흔한 게 알루미늄이에요. 컴퓨터가 왜 이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유튜브 잘 안 됐던 거 알아요 혹시? 나만 한대요. 그래 해봤는데 좀 이따 기사가 나오더라고. 안 됐다고. 유튜브 안 되니까 순간 갑자기 출근길에 자 그럼 이제 좀 복잡하게 생겼죠. 우리가 이런 거 뜯었고 뭐 장사를 할 건 아니고 일렉트론 건 그러니까 전자를 막 쏴주는 거예요. 전자를 막 쏴주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게 알루미늄. 그래서 엑스레이 에노드라고 되어 있죠. 에노드 양극이야. 에노드 캐소드는 음극, 에노드는 양극, 플러스. 그러니까 전자가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가속이 돼요.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X선이 나와요. 근데 걔를 이제 여기가 샘플이거든. 샘플에다가 쏴줍니다. 자, 샘플에다 쏴주고 여기서 X선을 쏴줘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포토엘렉트릭 효과, 광전 효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전자를 우리가 포토엘렉트론, 그게 걔네들이 분포를 어떻게 가지고 있냐?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XPS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어요. 나와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디텍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노드 머티리얼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세 명밖에 없는데 어디가? 세 명밖에 없다 한 명 나가버리면 콧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 빨리 갔다. 팽한.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쏴주면은 거기서 이제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를 먼저 이제 안쪽에서 맞고 이 전자가 튀어나간다 했죠. 근데 K 각에서 떨어지는 거, 그 위쪽에서 떨어지는 거 해가지고 우리가 K알파1, K알파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고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나오는 그 에너지가요 1486.6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를 가진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스 한번 얘기했는데 반치폭이라고 기억나나요 여러분? 반치폭 full width and half maximum. 그래서 얘가 1486이 나오는데 1488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 이런 건 거의 없어. 이거 확대로 보면 여기 좀 폭이 벌어져 있거든. 보면은 이렇게 같은 게 나오고요. 여기 우리가 반치폭을 따지면 이게 알루미늄이 0.87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이 값이 작을수록 좋겠어요? 클수록 좋겠어요? 맞습니다. 작을수록 좋아요. 네. 그러면은 마그네슘은 교수님 0.7이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크롬 TI 이런 거 보니까 좀 넓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제가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XPS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가 ABC로 이루어져 있어. ABC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얘네들을 A라는 애톰도 원자핵에 전자들이 있는데요. 거기다 X레이를 쏴가지고 얘를 전자를 나오게. 그럼 이제 여기 결합 에너지를 우리가 디텍트를 해가지고 얘는 원소 A다. 얘는 원소 B다. 얘는 원소 A 플러스다. A2 플러스다.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얘네들 차이가 미세하기 때문에 특히 뭐 예를 들어 A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거는 결합 에너지 차이가 별로 안 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에너지 자체가요. 딱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값을 집어넣어야 돼.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 좀 여기는 괜찮은데 위스가 들어가는 에너지가 정확히 디파인 된 걸 하려면은 가능한 이렇게 되는 게 좋지. 에너지가 분포가 이렇게 된 거보다는 더 좁은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적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로 마그네슘은 좀
이족이잖아요, 이족. 더 산화가 잘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0.85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결과에서 이제 분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루미늄을 씁니다. 보통 대부분 알루미늄을 써요. 한국 15분 전에 왔네. 당연히 대한 자, 우리가 이런 실험을 이거 보세요. 요 지금 요 장비 얘기한 거 이렇게 네모난 걸로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죠. 주변에 테두리. 그렇죠? 이거가 그냥 고진공 챔버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초고진공 챔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초고진공을 한 이유는 이렇게 말한 것처럼 표면에 수성 변화가 있어요. 이제 나온 전자가 이제 디텍터로 갈 때까지 이체 분자와의 충돌 방지. 기억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뭐냐면은 이 y축 있잖아요. y축이 어떤 뭐 높아지는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높고요, 아래쪽으로 낮아요. 자, 코어 일렉트론 먼저 핵 근처에 있는 코어 일렉트론 근처에 이제 전자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전자가 여기에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가 만약에 엑스레이를 알루미늄에서 나온 엑스레이를 1480을 쏴줬어요. 포톤 에너지를 쏴줬어요. 그래갖고 놔가지고 얘를 딱 결합을 끊어내. 얘가 원자 핵과 결합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충분히 큰 에너지가 가야지 거기서 이제 전자가 딱 원자 핵으로부터 자유롭게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처음 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고체 물리를 들어갔으면 한 번 이상은 들어봤는데 얘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고체 내에서 전자의 최대 에너지입니다. 그 말은 다시 한번 또 이거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는 보통은 고체 물리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2분의 1인 에너지를 그러는데 여기서는 좀 더 이제 프랙티컬하게 얘기하면은 이 고체 내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스테이트를 여기라고 해요. 이 이상은 이제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아래까지가 얘가 코어 일렉트론과 전자가 결합을 하고 있는 바인딩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인드라고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이 베큐움이라고 EVAC라고 되어 있는데요. EVAC는 뭐냐면요. 이 고체 내에서 전자가 딱 떨어져 나오면은 고체 내에 있으면은 아직은 이 원자 핵을 느끼고 있거든. 근데 더 딱 떨어져 나오면은 얘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이제 완전한 이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 레벨을 거기까지 가면 에너지 레벨 우리가 이 베큐움이라고 진공 에너지 레벨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를 우리가 이람수라고 합니다. 이람수라는 게 우리가 뭐냐면은 광전율과 진동수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A 메탈, B 메탈 이런 식으로 광전 효과를 봤잖아요. 그런데 이때 기울기가 하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였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무슨 절편이야? Y 절편. 이 값은 몇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거든. 요게 바로 A라는 물질의 이람수, B라는 물질의 일함수 값이에요. 이람수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도 딱 완전히 이제 베큐움 에너지 레벨까지 전자가 이제 딱 떨어져 나왔어. 그런데도 이제 지가 돌아다닐 수 있으면 그 뭐냐면 이제 운동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네틱 에너지. 자, 그래서 뭐냐면은 엑스레이 포톤의 코어 오비탈에 있는 한국말로 코어 CORE 원자 핵 그쪽에 있는 오비탈을 우리가 코어 오비탈이라고 해요. 아주 강하게 바인딩을 하고 있는 거죠. 원자 핵 근처니까. 거기 있는 전자를 딱 떼어냅니다. 우리가 엑스레이를 딱 가해줘가지고. 코어 오비탈에 이 바인딩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그 앞에 있던 전자를 떼어내는 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겠네. 하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기로 나온 X선 딱 에너지가 몇인 거를 딱 쏜다 그랬잖아요. 걔는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합 에너지 플러스 여기서부터 백큐 에너지 여기까지 하는 이런 주안의 에너지 값, 그리고도 돌아다닐 수 있는 키네틱 에너지 값, 세 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 그 일반 물리에서 볼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거든. 그냥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해석할 일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엑스프레스 조정, 답을 말해보겠어. 엑스프레스 분석을 해서 뭘 하려는 거야? 기준이? 엑스프레스 분석해가지고 뭘 하려는 거야? 확정 달라는 거야? 무슨 분석이라고 했어요? 표현 분석인데 그 중에서 이제 표면에 있는 조정을 분석하자. A, B, C인지 뭔지 원소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A라는 원소가 코어 전자랑 이게 결합하고 있는 이 바인딩 에너지, 이건 다 알려진 값이거든. 그러니까 딱 했는데 우리가 이걸 구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험 전형은 이 바인드는 하뉴가 아니죠. 빼기 가로 열고 이 키네틱 플러스 이람수, 파이가 이람수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 키네틱이라는 값은요, 딱 측정하고 이제 마지막에 디텍터에서 읽을 수가 있어. 얘가 운동을 해서 몇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나는 처음에 헷갈렸어. 여러분들 재료과학 시간이나 이런 거에 이제 금속 결합이다, 이온 결합이다 확실히 배웠을 때 그때 분명히 배웠던 우리가 단어는요, 본딩 에너지, 본딩. 그때 일어나는 결합은 영어로는 본딩이라고 해요. 결합된 거. 그때 그 에너지 본딩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본딩 에너지가 오른쪽 그림인데, 본딩 에너지는 최각 전자 이쪽이랑 관련된 거예요. 최각 전자. 그런데 우리가 최각 전자 이걸로 해서 우리가 조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성자 요 근처에 있는 얘네 전자들이 강하게 결합되고 있는 그 전자들, 여기를 우리가 바인딩 에너지라고 합니다. 바인딩 에너지. 여기를 우리가 소프트엑스를 쌓아가지고 딱 끊어내가지고 나오는 거를 해서 여기가 이 바인딩 몇인지를 우리가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바인딩 에너지는 이제 코어 전자, 양성자 근처에 있는 그 전자들을 코어 전자라고 하고, 얘네랑 관련된 거고, 본딩 에너지는 이제 최각 전자, 얘네들이 이제 결합하는 그런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들 4학년 맞지? 그 취업 어떻게 되었어? 그 지금 원서 9월 10월달 정도는 이제 거의 일단 대부분의 일반 회사들 공채는 원서는 끝나거든. 그거 끝나면 이제 주로 뭐냐면은 큰 회사들이 9월달인데 앞에 먼저 공지를 내. 그 다음에 이제 중견 그런 데가 그 다음에 내. 안 그러면 중견 회사들이 대기업들이랑 같이 원서를 내버리면은 이제 마감 시간 못 쓸 수도 있고, 냈는데도 면접 날짜가 비슷해 버리면은 중견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인재를 못 찾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너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외국계는 좀 더 좀 자유로워. 많이 뽑지도 않고. 그런데 그 면접 보러 가거나 뭐 그럴 소식이 있어요. 지금 상위 2학기, 그러니까 요번에 끝나면 졸업, 그 상황은 졸업되는 거지. 하고 가령 이제 만약에 취업을 하는데, 가령 이제 재학생일 때 승부를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을 비슷하냐면은, 여러분 수시가 쉬워요, 정시가 쉬워요? 근데 수시 하다가 이제 정시한다고 자퇴하는 학생들 있지. 생각하면 반대지. 오히려 이래서 그만뒀는데 너무 더 힘들고, 힘들어도 수시 때 끝내는 게 낫거든. 그게 약간 비슷한 상황이더라. 만약에 난 정말 대원이 진짜 갈 생각이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안 됐다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8학기다 그러면은 한 학기 졸업 유예. 근데 그 졸업 유예라는 그 카드가 내가 봤을 때는 딱 한 번 써야 되는 거야. 졸업 유예 2번 해가지고 2학기를 주기에는 조금.
그거 안 되는데 면접 볼 때도 재학생 이제 요번에 합격하면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졸업합니다라고 이제 재학생 마지막인 게 조금 더 뭐랄까 이미지가 좀 좋거든. 알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샘플이 있어요, 여러분들. 샘플 이제 단면을 옆에 딱 본 거야. 자 그런데 여기가 어디까지가 표면인가? 표면 있고 그리고 안쪽에 이제 벌크 쪽이 있어요. 소프트 엑스레이를 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침투해서 들어가거든요. 이거가 얼마에 소프트 엑스레이는 비교적 좀 엑스레이 자체가 좀 깊게 들어가.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구조도 쓰고 그런 거잖아. 깊게 들어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시그널을 일으키는 거야. 그 시그널을 우리가 I 무한대로 합시다. 그게 뭐냐면은 얘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얘가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아서 왔다는 거거든요. 전자들이. 자, electron signal without energy loss from all depths. 자, 여기에서 이런 데까지는 안 나와.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해서 정보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I 무한대라고 표시하면은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 여기 위쪽 표면 쪽에서 나온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 깊은 데서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뭐 1cm, 2cm, 3cm 이렇게 리니어지만 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전자가 여기를 뚫고 나오기에는요, 이제 익스포넨셜이거든요, 관계가. 그러니까 조금 깊어졌다고 이만큼 정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만큼 깊어지면 익스포넨셜로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이 확 줄어들어. 그러니까 원체 여기 자체에서 밑에서는 나오는 게 좀 적어. 원래 위에가 더 높아. 자, I 벌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됩니다. I 무한대 익스포넨셜에 람다 분의 D 람다. D가 여기서 이제 두께고요. 람다가 여기에서 이제 파장. 자, 여러분 좀 보세요. 자, I 서비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내가 XPS 측정을 이제 했는데 나오는 정보가 푹 쏘면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좀 깊게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는 정보가 내가 표면 부식돼 있으면 표면이 이게 산화가 얼마나 됐는지가 궁금하지 저 안쪽이 궁금한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정보들이 거의 다 이제 표면 정보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이고 이제 1을 하면은 람다 정해져 있고 D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게 뭐 0점 몇, 0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0.1이다 그러면 I 서피스가 전체의 10%거죠. 이해돼? 이게 만약에 0.95다 그러면은 I 서피스가 나온 정보의 전체 95%가 이제 표면 정보. 그럼 이걸 이제 맞춰주면 돼. 자, 그러면 뭐냐면 만약에 이게 D가 람다랑 같으면요, 이게 익스포넨셜 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거가 0.633이 돼요. 만약 D가 2 람다 하면은 얘가 86%가 되고 D가 3 람다 하면은 얘가 95%가 돼요. 소리 람다 안 돼요. 지금 순간 몇 분 전에 잠깐 하나 설명 잘못했어요. 뭐냐면 D는 요거 두께인데 여기서 말하는 람다는 여러분들 착각했습니다. 내 처음에 배울 때 나도 이거 헷갈렸거든. 헷갈린 걸 또 설명하고 있어. 람다가 얘가 2 이꼴 하니까 람다가 있지 그 람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헷갈렸어 배울 때. 이게 아니라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거지.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은 얘가 쿵 부딪혀가지고요 나오잖아. 자, 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보통 파장 그래갖고 디멘전이 다 길이거든. 디멘전 길이를 말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inelastic mean free path.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mean free path가 뭐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inelastic.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inelastic. 이게 뭐냐면은 자, average distance 평균 거리인데 뭐냐면은 전자가 고체 내에서 쑥 나와. 여기서도 쑥 나오고 여기서도 쑥 나오고 여기서도 쑥 나오고 나오는데 이 길이가 다르죠. 표면 뚫고 나와서 이때까지 가면 여기까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길이가 다른 거죠. 얘가 뭐냐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얘가 나오면서 원자기랑 쿵쿵쿵 맞아. 그러면은 그게 이제 비탄성 충돌이에요. 원자 핵 있고 여기 처음에 이제 쾅 쏴가지고 전자가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의 탄성 충돌이거든. 근데
그 나온 전자들이 이제 쿵쿵쿵쿵 하면서 이제 위에까지 표면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비탄성 충돌입니다. 근데 비탄성 충돌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에너지가 로스가 되면서 못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탄성 충돌로 인해서 소멸되기 전에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평균 거리를 우리가 람다라고 해요. 람다. 그래서 그 람다 값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3람다 정도 되면 우리가 람다를 우리가 알고 그거 한 3배 되면 람다가 한 1나노미터 된다 그러면 람다 표면이 3나노미터까지 가면은 그 정보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그 요거가 람다가 예를 들어서 2나노미터다 그러면은 두께 한 6나노미터까지 정보가 전체의 95%를 나타내요. 그쯤 되면은 아 이건 거의 다 표면에서 나온 정보고 표면에 대한 조성이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단단한 비탄성 충돌로 소멸되기 전까지 전자가 트래블할 수 있는 평균 거리를 말한다. 거리. 자 그럼 물어볼게요. 금속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한 재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폴리머, 플라스틱 같은 거. 플라스틱 같은 건 금속 같은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충진이 덜하거든요. 두 가지 재료가 있는데 똑같이 쏴줬어. 그러면은 이 둘의 람다 값이 같지 않겠지? 어떤 게 더 람다 값이 더 길까요? 치밀한 재료, 좀 성긴 재료. 치밀하면 얘가 계속 공부도 부딪히겠지. 인라스틱이 더 많이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성긴 재료가 람다 값이 더 좀 크겠죠. 그러니까 재료마다 같은 금속도 같을 수, 마그네슘 같을 수가 없어. 실버 같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그 민프리패스, 인라스틱 민프리패스 또는 다른 말로는 다른 분야에서는 어테뉴에이션 렌스라고 해요. 어테뉴에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공학하면 이제 종종 보게 될 건데 어테뉴에이션 감소해야 된다. 감소해 줄어든다는 얘기. 감소해 알지? 자, 예를 들어서 알루미늄에다가 내가 그 실험을 해보면요, 내가 에너지가 10에서 100, 1000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을 때 인라스틱 민프리패스를 재보면요, 알루미늄 이런 식으로 커버 나와요. 다 U자 커버 나와요. 또 카팜, 실버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는 포타슘, K는 포타슘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일라스틱 민프리패스를 가장 작게 해야지, 이게 작아야지 3D 95% 해가지고 가장 좀 표면 쪽을 우리가 디텍트를 할 수 있겠죠. 람다 값이 커버리면은 우리가 전체 95% 하려면은 여기가 되게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 값을 작은 걸로 해야 돼요. 작은 걸로 하려면은 에너지를 여길 줘야겠어, 여길 줘야겠어, 여길 줘야겠어. 1번, 2번, 3번. 어떤 에너지를 하는 게 인일라스틱 민프리패스가 제일 작겠습니다. 수 옹스트롬이겠죠. 옹스트롬이니까 수 옹스트롬. 이게 대략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 10, 9, 8, 7 옹스트롬이라고 해봐요. 7 옹스트롬 곱하기 3은 2.1 옹스트롬, 2.1나노. 여기 있는 걸 이제 쓰면 우리가 한 2.1나노미터 이제 표면을 이제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의 대부분 95%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중에서 여러분들 2번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써야지 우리가 람다 값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큰 에너지로 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지. 자, 봅시다. 샘플 인덱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빛을 쏴주거나 또는 두 번째 전자들을요 무더기로 막 쏴줄 수가 있어요. 또는 세 번째는 어떤 아이템을 이온화시켜가지고 걔를 이제 막 표면에다 쏴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다 같은 1kg 일렉트론 볼트를 쏴가지고 재료에다 쏘면은 엑스레이 같은 포톤은요
샘플에 10,000옹스트롱까지도 샘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일렉트론을 만약에 그냥 쏴주면요, 표면에 한 2나노미터까지 전자들이 들어가요. 아주 깊게 들어가지 못해요. 이온은 어때요? 이온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아주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본 적은 없지. 상상을 해보세요. 알곤을 내가 이온화 시켰어요. 알곤 플러스로. 그다음에 이제 가속시켜서 샘플에다가 쐈어요. 그러면은 이 알곤이 샘플에 얼마나까지 꽉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온은 전자보다 커서 먼저 핵이 있고 전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자를 하나 얻거나 이러면은 중성 상태에서 잃거나 얻으면 그게 이온이라고 해요. 이온이랑 전자랑 어떤 게 커? 이온이 훨씬 크지. 그럼 내가 그 이온을 상상해 보세요. 샘플에다 북부적인 위치에다가 막 집중을 쏴준다. 그럼 그 이온이 얼마나까지 깊게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그래서 뭐야? 표면 1나노미터까지 훅 들어가고 그까지 못 들어가. 근데 유일하게 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를 가속을 해주면 그게 확 들어갈 수 있어. 근데 1kg 정도 같은 에너지를 했을 때 포톤은 이게 빛이거든. 전자기파를 해갖고 얘는 샘플이 되게 깊이까지 들어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순간 의문이 들지. 교수님, 그러면은 XPS는 우리가 표면을 분석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제가 이제 대답했으면 나중에 기억을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러면 교수님, 그러면은 여기서 이온을 써서 하면은 되게 얇은 두께 1나노미터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 일렉트론을 쓰면 한 2나노미터 표면만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왜 XPS, 엑스레이, 포톤을 쏴가지고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깊은 데까지 들어가고 밑에 들어간 것들 나오면서 다 인일라스틱 스캐터링 돼가지고 정보도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이온은 뭐 하면 안 되지. 하면 이제 걔네들 맞으면 이제 깨지거든. 표면이 깨져버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자, 일렉트론이 뭐냐면은 일렉트론을 써서 샘플에다 써서 뭘 나오는 거는 우리가 언제 배울 거냐면 중학교 끝나고 SEM 같은 거 할 때 배울 거예요. 근데 그때 일렉트론은 뭐냐면 내가 일렉트론을 여기서 예를 들어 100억 개를 쏴줬어. 전자총으로. 전자총 뾰족하게 이제 분석해서 여기서 가열 시키면 전자가 튀어나가거든. 전자가 100억 개 나가. 그러면은 물어봅시다. 100억 개가 다 같은 에너지 부품을 가질까? 내가 아까 말했죠. 이 바인딩은 한유 할 때 한유 그러니까 딱 디파인된 값을 우리가 샘플에다 쏴줘야 돼. 근데 전자는 안 그래. 전자들은 이제 에너지 분포가 있어. 얇은 데까지만 정보를 주긴 하는데 되게 에너지 분포가 커. 그래서 표현 분석, 조성 분석 할 때는 쓸 수가 없어. 대신에 이제 전자에너지 할 때는 쓸 수 있는. 자, 그래서 포톤을 씁니다. 그래서 엑스프레스 너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몇백 일렉트론 볼트에서 1kg 일렉트론 볼트의 정도를 가진 엑스레이를 이제 그냥 쏴줍니다. 쏴주면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A, B, C 위치에 있는 애톰들이 맞고요. 여기에서 이제 전자들이 나옵니다. 1A번, 2번, C번입니다. 그런데 A번은 표면 근처에서 발산된 일렉트론만이 인일라스틱 스캐터링이 거의 없이 나오고요. 걔네들이 이제 어떤 에너지 값을 가졌냐, 이제 측정한 결과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피크가 나오고 이렇게 약간 상승선이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크에서 값을 쭉 읽어보면 X축에서 에너지가 몇인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피크는 여기에서 뭐 산소에 해당된다, 여기에서 알루미늄에 해당된다, 이런 걸 우리가 이 피크의 이 위치 값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B번에서 쿵 한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은요 인일라스틱 스캐터링으로 인해서 우통 에너지가 손실이 돼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인일라스틱 스캐터링 테일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피크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브로드라는 얘기 합시다. 그래서 우리 여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조성이랑 없는 거거든. C번은 어떻게 돼? 얘는 나올 수도 못해. 그러니까 XPS, 엑스레이 쏴가지고 샘플 기프트까지 들어가는 게 관건이야. 기프트는 나오지도 못해. 알지? 자, 내가 여기서 전자를 쏴줘가지고요. 요게 이제 알루미늄이겠죠. 아까 말했던 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 거의 알루미늄 쓴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액선이 나갑니다. 그걸 내가 내 샘플에다가 쏴줘요. 그러면 이제 전자들이 튀어나와서 쭉 나오면 여기서 DF에서 읽어가지고 요 데이터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렇죠? 근데 옆에 보니까 무슨 이 챔버 안에 무슨 건이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온 건, 하나는 플루이드 건. 플루이드가 뭔 뜻일까요? 상부 플루이드 기진. 플루이드가 무슨 뜻이야? 아, 이 토익 공부하면 영어 토익 줄 수 없어? 플루이드 뭐 퍼붓는 느낌이 들지 않아? 홍수 자, 홍수. 자, 쏴주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가죠, 여러분들. 그러면 내 샘플은 처음에 이제 중성이었는데 내가 전자를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 금속이라고 그래. 내 샘플이 내가 금속인데 내가 맞아. 그러면 전자 많거든? 그래서 좀 전자 좀 나가도 상관없거든. 그런데 얘가 내가 만약에 전자가 좀 적은 예를 들어 절연체거나 뭐 도핑이 좀 될 때 반도체야. 그런데 얘가 맞아가지고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얘가 이제 중성 상태가 아니야. 변해. 차징이 돼, 차징. 전자들이 막 차징이 돼. 연결돼. 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요. 플러스건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냐면 여기다가 전자를 계속 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가 빠져나가는데 샘플이 원래 상태를 좀 유지하게 전자를 계속 그 샘플에다가 계속 인위적으로 좀 쏴주는 거야. 플러스건이라는 거. 그래서 측정을 뭐 의뢰를 갔을 때 뭐 측정 의뢰 서나 뭐 그런 거가 있겠죠. 그러면은 물어봐. 그 담당하는 오퍼레이터. 플러드건 킬까요 말까요? 그게 수가 뭔 소린지 이러면 안 되지. 물으면 사실 사람이 심리가 좀 쪽팔리잖아. 플러드건 근데 내 샘플이 일단은 뭐 금속이 아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냥 키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먼 샘플을 측정할 때 한 번에 되게 좀 힘들어. 플러드건 일단 펴주세요. 옆에 측정해보고 좀 이상은 않다. 그럼 그 다음 할 때는 플러드 꺼보고 한다. 근데 기본적으로 잘 모르겠으면은 금속이 아니다. 그러면 완전 전도성이 아주 좋은 재료가 아니다. 그러면 좀 그 플러드건을 켜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온건이라고 했어요. 이온건 몇 페이지까지 잠깐 쉽시다. 이온건은 뭐냐면은 내가 초고진공이나 아니면 어제 설명했던 것 같은데 나 기억이 안 나. 내가 샘플이 이제 오염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바로 싹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오염은 사실 피할 수가 없거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있어도 내가 측정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냐, 아니면 표면이 되게 막 민감한 데라고 예를 들어 이거 전체 두께가 2, 3나노짜리냐 그러면 이제 좀 민감하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너무 오염됐을 것 같아. 카본에 같은 거.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좀 제거를 하고 내 거가 있는데 약간 한마디로 때가 낀 거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측정하는데 때만 측정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좀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온건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알곤 같은 거나 다른 거 그런 걸로 이제 쏴줘요. 그러면 이제 표면에 있는 그 카본 같은 걸 좀 제거를 하는 거. 좀 제거를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다시 그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내 깨끗한 표면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거 할 때 이 이온건을 씁니다. 알겠죠? 지금 44분인데 45분인데 52분? 7분 정도 하시고 다시 합시다. 자, 여러분들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샘플을 측정을 이제 홈페이지에서 하면은 요거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스펙이 나오는데 이게 하이 퍼포먼스 엑스레이 소스 그래갖고 15kV, 15kV면 이제 15kW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스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스펙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보통 샘플들 쏘진 않아요. 그죠? UHV라는 거는 울트라 하이브리드 그런 뜻이고, 그래서 측정을 이제 우리가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여기 보여요? 요거 되게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게 뭔지 몰라 이게. 근데 내가 요런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동그랗게 된 건 이거는 이제 벤젠, 벤젠 카본 6개가 붙어 있는 벤젠. 이렇게 쭉 연이어서 돼 있고 가로 열고 N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게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전형적인 N자를 이렇게 표시되는 이게 폴리머의 그 플라스틱 구조 이런 거거든. 걔네들이 이제 분자량이 몇만 몇십만이야. 되게 길어 체인이.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요거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 안에 보니까 산소도 있고 카본도 있고, 카본이랑 산소가 두 개 돼 있어. 그거는 이제 이중결합이라는 얘기. 이중결합. 나이트로젠 있고 나이트로젠 옆에 수소 있고 이제 벤젠골이 있고 폴리이미드 구조가 쭉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를 이제 샘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합성을 해서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제대로 됐나 조정 하려면 이제 샘플 이제 엑스프레스 측정 맞추거든.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와. 그래서 엑스트리 바인딩 해가지고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 이렇게 가고요. 하다가 픽이 없다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바인딩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 하다가 푹 픽이 난다. 대략 284, 284점 몇 이런 데서부터 뜨고, 여기서 이제 아까 봤던 그 테일 있잖아요. 인일라스티스 때 테일 나고요. 푹 나와. 얘는 카본 1S, 1S, 2S 할 때 그 카본 1S에서 나온 전자들이 이런 결과를 보이고요. 나이트로젠 1S에서는 이게 나와. 이게 다 문헌값에 있는 것들은 산소 1S에서는 이게 나와. 그러니까 1S나 2 몇 이렇게 다 코어 쪽에 있는 전자들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테일 나오고 푹 나오고 또 이게 아까 봤던 테일 나오고. 요거는 나가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카본 있고 나이트로젠 있고 그리고 산소 있고 요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스캐너로, 이걸 우리가 설베이 스캔이라고 그래. 설베이 스캔 또는 와이드 스캔 스펙트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샘플을 이제 가서 이제 맡겨가지고 인사처럼 샘플한테 보면 이제 앉으라 그래. 성분 조성이 뭐가 있냐고 물어봐.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무슨 뭐 우주에서 날라온 거나 북한에서 날라온 거 아니면 내가 이게 대략적으로 뭐로 이루어지는지 알잖아. 내가 ABC 넣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예상되는 구조도 있잖아. 그럼 이게 여기 안에 ABC가 있겠지. ABC 말고 EF가 있겠어. 누가 뭐 옆에서 동료가 억지로 몰래 이렇게 막 섞지 않는 이상. 그럼 ABC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카본은 또 있다. 얘는 샘플을 들고 가는 순간 카본을 이제 묻는 거거든. 근데 카본이 왜 이제 엑스프레스 같은 걸 할 때 뭐냐면 얘가 알려진 값이 있어. 카본이 어차피 284점 그 값이 있거든요. 그때 내가 했는데 측정을 했는데 만약 카본이 280 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285.5가 나온다 그래봐. 뭐 알려진 카본 값이 284.5인데 5.5가 나오면 0.1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전체 데이터를요 캘리브레이션 해줘야 돼. 카본을 중심으로. 카본은 항상 있으니까 얘네 중심으로 284.5로 싹 다 통째로 다 시프트를 해. 자, 그런 다음에 문헌값이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거 표면 분리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80년대 이런데 다 이걸 만들어놨어. 이 픽은 뭐에서 나온 거고 이 픽은 뭐에서 나온 거고 또 같은 산소여도 얘가 만약에 카본이랑 붙어있거나 아니면 알루미늄 붙어있거나 그러면 이제 조금씩 다 다르거든. 그거를 다 조사해놨어. 그걸 보고 이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놓은 걸 보고 이제 공대 사람들이
측정한 다음에 이걸 보는 거야. 얘는 딱 보니까 장비에서 나와. 아, 얘는 산소고 나이트로젠이고 나와. 그 원자번호 1번, 2번, 3번이 수소, 헬륨, 리튬이죠. 1, 2, 3번은 그 엑스프레스로 측정을 잘 못해. 1, 2, 3번은 원자 핵에 아주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한 정도가 우리가 쉽게 때려낼 수 있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걔네들은 수소, 헬륨, 리튬 이런 것들은요 잘 안 나옵니다. 리튬은 가끔 나오긴 하는데 나와도 사실 뭐 그리고 특히 수소 같은 거는 뭐 엑스프레스로 했는데 수소가 나왔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소 취성이라는 얘기 다른 과목에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수소가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반도체 쪽에서도 되게 이슈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시계 요즘 애플워치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애플워치 요게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 배터리 되게 빨리 닳았거든. 이걸 오래 쓰려면은 시계를 맨날 충전할 때는 솔직히 좀 귀찮잖아. 핸드폰 사실 많이 안 쓰면 하루 이틀 계속 가잖아. 3일도 가잖아.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서 만든 거거든. LG 디스플레이나 삼성에서 여기 이제 만드는데 그 전류를 좀 적게 먹는 걸로 안에 회로를 꾸며야 돼. 그 재료로. 근데 그걸 만드는 과정 중에서 공정 과정이면서 이제 수소가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전자제품이 반도체도 수소가 들어가면 이제 특성이 바뀌어. 커런트가 줄어들고요. 아니면 턴온 켜지는 그런 볼테이지도 바뀌어버리고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됐어. 항상 수소는 이제 이 수소, 헬륨, 리튬 이런 것들을 검출이 힘듭니다. 근데 이제 원자 번호가 이제 높을수록 카본, 나이트로젠, 산소, 갈수 원자가 높아지죠. 원자 번호 높을수록 원에서 바인딩 에너지는 이제 점점 더 커져요. 얘가 제일 낮은 데고요. 280몇, 400몇, 얘는 뭐 이제 500몇 이렇게 있겠지 값이.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가 여기에는요 처음에 얘기한 카본이 있고요, 나이트로젠이 있고요, 그리고 옥시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저 카본 해수요. 아 그리고 수소 있습니다. 수소 빼 안 돼. 쭉 이제 스캔할 사람이 이제 원하는 위치다. 이제 위치가 이제 한 위치 찍는데 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있어. 아니면 기본적으로 몇만 원 되면 두 군데 찍어준대. 자기네들이 측정 기준 그게 있어. 그럼 이제 거기서 쭉 쏘고 이제 딱 스펙트럼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데이터가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그쪽 부분만 정밀하게 이제 스캔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샘플을 측정을 했어요. 이제 Y 스캔하면 이렇게 나와요. 284 여기서 푹 나오고 또 다른 거 푹 나오고 또 테일 있고 푹 나오고 그래. 그러면 이제 각각 픽에 해당되는 원소가 뭔지 알려주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이제 다시 정밀 스캔하는 거. 이 부분을 카본인데 이 부분만 요 좁은 범위만 이렇게 정밀 스캔하면 이렇게 피크가 나와.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름도 어려워. 카본이 있는데 카본이 질소랑 붙을 수도 있고요. 클로린이랑 플로린이랑 이렇게 아니면 산소랑 이중결합 붙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 카본이 픽이 바인딩 에너지가 다 다르거든. 자, 예를 들어서 카본이랑 나이트로젠이 붙어 있으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아민이라고 해요. 아민. 근데 걔는 28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카본이 이중결합하고 있으면 우리가 카본일이라고 하거든. 카본일. 앞에서 그 앞에 페이지 그림 있었죠. 산소 이중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걔는요 288 일렉트론 볼트에서 픽이 나와. 이 차이로 되게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0. 몇 일렉트론 볼트 차이로 얘가 카본이 뭐랑 결합을 하고 있는지가 정보가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쏴주는 E 이꼴 한이고 쏴주는 엑스레이 그 빛이 가능한 반지폭이 좁은 걸 써줘야죠. 근데 무조건 반지폭이 좁다고
그 다가 아니라 다른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알루미늄인데 0.85 EV 정도의 반지폭을 가지는데 걔를 쏴주면은 뭐 그래도 뭐 0.85면은 1은 구별을 하는 거잖아. 1 일렉트론볼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가지고 PTF이라는 테플론 맞을 거야. 테플론 들어갔죠, 여러분. 거기에 있는 카본은 이런 식으로 플로린 2개 있고 옆에 카본 있고 그 카본은 또 플로린 2개 붙어 있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카본이 8이 되겠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CF2, CF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결합을 여러 개랑 하고 있잖아. 이런 데서 나오는 카본은 결합 에너지가 더 세. 그러니까 292 일렉트론.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284 일렉트론볼트 거기를 카본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밀 스캔을 했어. 근데 정밀 스캔을 했는데 이 앞장에서 본 것처럼 카본이 뭐랑 결합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에너지 값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제 딱 스캔하면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런 피코드 나고 요런 피코드 나고 그러면은 그 문헌상 보고 얘는 요런 결합이고 얘는 뭐냐면은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됐지. 약간 이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책에서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거는 모자야 그랬는데 어린 왕자가 뭐라 했어? 그 모자 안에 코끼리가 있다 그랬잖아. 코끼리가 있으면 이렇게 되지. 코끼리가 만약에 뭐 이만한 공을 들고 있었어. 그러면 모자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튀어나왔을 거야. 그런 거지. 이거는 뭐냐면 카본이랑 수소로 탄화수소 되는 픽은 이렇게 나오고 C5나 CN 결합 때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딱 데이터를 받으면 이 실선이 나와. 실선이. 그러면 이제 그걸 받은 사람은 이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는 내 거 이제 재료를 봤을 때 내 거는 이제 공정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픽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된 픽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분리하는 거 우리가 영어로는 디컨볼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분석을 하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결합이 있고 이런 결합이 있고 표면이 알 수 있다. 산소도 보면요. 산소는 533 요 근처에서 픽이 나오는데요. 이거 보면은 얘는 대놓고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틱틱 있는 거는 이렇게 된 픽이랑 이렇게 된 픽 두 개가 합쳐서 저렇게 나와요. 산소가 단일 결합하고 있으면 이쪽 픽 나오고 이중 결합하고 있으면 이쪽 픽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 재료는 표면에 산소가 단일 결합한 거랑 이중 결합한 거 둘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단일 결합만 존재한다 그러면은 정밀 스캔했던 요 픽이 이렇게만 나오는 거지. 나이트로젠.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와이드 스캔하고 카본, 나이트로젠, 옥시전을 정밀 스캔했다는 얘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자, XPS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첫째는 케미칼 컴포지션이었고요. 엘레멘트, 그러니까 뭐였는지.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케미칼 스테이트. 어제 얘기한 것처럼 같은 종류 원소라도 산화가 됐냐 안 됐냐, 또는 처해있는 확률에 따라서 일가냐 이가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얘가 우리가 측정하는 게, 그러니까 측정하는 게 대부분 실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그런 게 뭐냐면은 어디 뭐 연구소에 들어가서 이제 분석 그런 걸 담당한다. 그러면은 기본 이제 비교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교분 있고 어떤 뭐 과학관 환경을 했을 때 걔랑 이제 딱 해가지고 이거랑 비교해서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해서 XPS를 이제 찍었어요. 기본 이제 비교를 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제 변수를 바꿔줘가지고 또 찍어. 그 다음에 이제 오버를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두 개 데이터를. 자, 근데 XPS에서 피크가 만약에
하이어 바인딩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숫자가 280이고 300이잖아. 하이어라는 게 여기서 왼쪽이 오른쪽. 하이어. 높다는 게 왼쪽 오른쪽. 대현이 왼쪽이 오른쪽이. 높다. 280이 높아, 300이 높아. 300. 그러니까 하이어 바인딩 에너지는 내가 그 샘플이 그 거기가 만약에 산화가 됐으면요, 피크가 하이어, 그러니까 더 왼쪽으로 시프트를 합니다. 환원됐으면요,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비교원이랑 비교해서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봅시다. 실리콘 옥사이드랑 실리콘이 있는 실리콘이 이제 기판이야. 그 위에다가 이제 약간 수나노미터 되는 폴리머인데요. 얘를 딱 깔아주고요. MOS2는 반도체입니다. 위에 반도체를 얹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메탈 두 개를 이렇게 얹어. 그러면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전극이 생겨가지고 얘가 트랜지스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트랜지스터가 이제 반도체 소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면에서 보면 없고요.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보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전체가 요거, 이거랑 이거고요. 그 위에 MOS2라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다가 이제 MOS2를 딱 얹는 거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런 식으로 이게 두 개가 요거 두 개 이렇게 패턴을 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의적 특성을 띠는 반도체 소자가 나오는데, 이거가 사람들이 뭐 해보니까 이런 전극이랑 반도체 사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저항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저걸 이제 발견하고 저기서 이제 저런 부분을 이제 접촉했다 그래서 컨택이라고 하거든. 고체 물리 같은 데서 배웠을 거야. 근데서 저게 문제가 되고 저걸 이제 발견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얘네 탔었어. 30년 전에 노벨상 탔었어. 근데 MOS2라는 새로운 반도체가 한 10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것도 위에다 이제 전극을 붙여서 해보면 여기에서 전류가 잘 안 흘러. 저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를 컨택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택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할까 하다가, 이 중간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중간에 만약에 리튬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얇게 깔아서 만들어 보면은 소자가 특성이 더 잘 나온다는 걸 이제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분석을 해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이게 왜 더 좋아졌냐 뭐 이런 거 이제 말해봐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MOS2 요거 있잖아요. MOS2 자체를 그냥 한번 먼저 엑스프레스를 찍어봤어. 그러면은 뭐 MOS2라는 건 몰리에다가 설퍼가 위아래로 붙어 있는 구조거든. 그럼 몰리가 설퍼랑 결합을 하는 구조거든. 그럼 얘를 이제 엑스프레스를 찍어보면 성분이 뭐뭐가 나오고 있어, 그지? 뭐뭐가 나와있어. 뭐가 나왔어? 헤모라이스. 맞아, 헤모라이스라고. 그러니까 오퍼레이터한테 가가지고 뭐뭐 측정해드릴까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 다 해주세요. 그러면 에라이. M랑 S랑 좀 뭐 카본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알겠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해되지? 다시 한 바퀴 돌아오니까 이해되지? 솔베이 스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몰리 부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검정색처럼 나와. 검정색 위에 보면 WO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with out이라는 뜻이에요. with out LIF. with out LIF. 그냥 MOS2라는 그 자체를 그냥 가가지고 딱 엑스프레스 찍어보니까 저 검정색처럼 나온 거예요. 검정색. 그런데 교수님, 근데 몰리가 이제 주어진 값이 있을 텐데, 근데 얘는 왜 두 개가 나오나요? 피크가? 처음에 난 몰랐거든. 몰리면 이제 결합을 하나일 것 같은데 왜 두 개나 나올까? 여러분들 전자 구조가 스피는 없다는 얘기 들어봤죠? 하나는 어디고 하나는 다.
그래서 두 개가 나와. 근데 얘네들이 딱 정해진 비율이 있어. 그래서 몰리 같은 경우는 2분의 5 대 2분의 3 디오프터. 얘는 설퍼거든. 설퍼. 얘는 몰리 3D에서 나오는 피크가 검정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오비탈에서 2분의 5, 2분의 3 이 비율로 두 개가 나와. 설퍼 같은 경우는요, 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 정해져 있거든. 설퍼 2P에서 나와.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와. 근데 피오비탈에서 하나는 2분의 3 대 2분의 1 비율로 이렇게 나와. 그래서 피가 두 개가 나와. 자, 검정색이 나왔어요. 요거는 여기서도 설퍼가 2SS 나오는데 여기로 우리 과신사가 아니거든. 나와. 계속 나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비교군 이 대조군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 컨트롤 샘플을 이제 측정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이제 MOS2 똑같은 걸로 찍고 그다음에 그냥 새로운 걸로 하는 거야. 한 다음에 얘에다가 이제 우리가 소자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리튬 플로라이드를 아주 얇게 올려. 자, 요거는 전체 이제 그걸 이제 위에서 광학 현미경으로 본 거거든. 근데 얘는 이제 그 이제 단면도를 이제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얘는 뭐냐면은 PS 브러쉬 얘가 그러니까 요게 스케일을 봤거든. 이게 5나노미터니까 이건 한 7, 8나노미터 되거든. 몰리 다이설파이드 이것도 한 5나노미터가 채 안 돼요. 리튬 플로라이드는 2.5나노미터하고 위에 골드 올라가는 거 이거를 이제 잘라서 단면을 우리가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만든 걸 여기 있는데 여기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단면을 이제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랬더니 LIF가 2.5나노미터 정도. 그러면은 이제 요 MOS2 여기에다가 내가 LIF라는 저 물질을 같은 두께로 이제 증착을 시킵니다. 얇게 쌓아. 그 다음에 걔를 LIF도 산화가 잘 되거든. 딱 지공무원 해가지고 가가지고 바로 딱 이제 엑스프레스를 찍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위드 LIF거든. 위드 아웃이고 빨간색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리튬 플로라이드가 리튬 플로라이드 올라가서 소자를 만들어서 측정해봤더니 이거가 더 잘 나왔어. 왜 더 잘 나왔느냐? 근데 리튬 플로라이드가 2.5나노 되게 얇은 건데 진짜로 올라가느냐? 아, 그 TM 찾아보니까 이렇게 2.3나노 되게 얇게 올라간다. 아, 이거가 올라가면은 자 이렇게 이거 빼고 여기만 생각하세요. 알지? 지금 빼고 여기만. 그런 다음에 내가 엑스프레스를 찍어. 그 엑스프레스가 들어가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정보가 나왔을 때 검정색이고요. 이거까지 올린 다음에 하면은 이제 요거랑 요거 정보가 같이 나오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몰리랑 설퍼들이 리튬 플로라이드를 만남으로 인해서 빨간색으로 다 시프트가 된 거예요. 산화돼서 하나 됐어. 전자를 뺏긴 거예요, 이런 거.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또 MOS2 어떻게 배웠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리튬도 가끔 나오긴 해. 근데 픽이 되게 약하죠, 보이죠? 되게 약하죠. 플로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LI. 자, 내가 요거하고 요 LI 돌린 다음에 오퍼레이터 인풋한테 가가지고 측정할 때는 뭐뭐 해달라고 해야겠어? 그 원소 뭐뭐 측정할까요? 그럼 뭐라? 상황도 MO 또 뭐요? S 또 없나요? LI LI 안 넣어도 된다. F 됐나요? 커버 안 해도 돼요? 네.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하는 거 같아. 플로린도 나와. 그러니까 올라갔다. 증거가 되잖아. 자, 얼마나? 자, 앞에 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떤 기판 위에다가 메탈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전원체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는 MOT2라고 하는 반도체를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메탈 전극을 이제 올리는데 한쪽에는 이제 플라티늄을 올리고 또 한 군데에는 플라티늄이 아니라 플라티늄 밑에 뭐가 있어. MOX라는 뭔가 있어. 자, 요걸 이제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알루미늄 옥사이드까지 있는 게 여기 전체 요 약간 보라색 이거야. 보라색. 그 위에다가 MOT2 이거는 요렇게 생긴 걸 올렸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요. 이걸로 이렇게 패터닝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쪽 만들 때는 그냥 하는데요. 이쪽을 만들 때 요거 은색 메탈 전극을 패터닝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패턴 하기 전에 그 부분만 여기에다가 MOT2에다가 산소 플라즈마를 노출시켰어요. 산소 플라즈마 액티방이 플라즈마 맞아. 그러면은 예상됐던 게 뭐냐면은 MOT2란 게 있는데 얘가 아주 심각하게 산화 처리가 된 거. 그럼 뭐냐면 여기서 표면에서 MOOX, X는 이제 조성을 넣는 거죠. MOX라는 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거야. 아까는 LIF였는데 지금 MOOX라는 거네요. MOX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반도체가 N타입이 있고 P타입이 있는 거 알죠, 여러분들? MOS2는 N타입이거든. 근데 MOT2는 어떻게 N도 되고 P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내가 P로 만든 거거든. P. 근데 MOX라는 게 P형 MOT2와 메탈 전옥사이드 중간에 있으면요, 그 저항이 낮아져. 그러면 이제 인위적으로 내가 앞에 했던 것처럼 MOX라는 걸 디퍼지션, 증착을 해서 몇 나노 쌓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MOT2를 그 부분만 국부적으로 플라즈마를 때려줘. 그러면 MOT2가 MOX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본 거지. 자, 보세요. 데이터가 있죠. 여기 피크가 두 개 나오죠.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without 플라즈마. 그러니까 그냥 비교본 샘플이야. 일단 비교. MOT2 자체를 찍어서 이제 MO 피크를 봤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산소 플라즈마를 쳤더니요. 처음에 MO라고 하는 게 여기 검정색 이거는 이제 사가거든, 사가. 근데 얘가 이제 산화가 돼버리면은 5가도 될 수도 있고 6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플라즈마 친 거를 엑스프레스를 찍었더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는 그대로인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검정색으로 나왔어요. 검정색으로 나온 게 뭐냐면요, 6가는 녹색이고요, 5가는 요 보라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색과 보라색이 섞여가지고 위다웃에서는 아예 없던 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도 원래 있던 요 픽이랑 보라색이랑 녹색이 섞여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픽을 분리해내. 그러면 얘는 뭐냐면 산소 플라즈마를 맞았다. 그래가지고 원래 T2랑 결합하고 있던 이 사가가 5가나 6가로 섞여있는 스테이트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 할 때는 플라즈마를 10초 1분 유지했었거든요. 1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변수 유지 또 바꿔보는 거지. 얘는 뭐냐면은 1분이 아니라, 그러면은 원래 검정색이었는데 만약에 내가 아주 짧게 5초, 10초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MOX가 생길까? 그래도 생기더라니까. 5초만 해도 조금 생기는데 좀 약해. 근데 한 10초 그 이상 하니까 MO5가, MO6가가 막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따른 변수도 이렇게 해보니까 바뀌더라. 이렇게 됐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간에 MOT2가 MOX가 생겼습니다라고 증거를 보이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는 이제 뭐 1, 2나노 두께까지 볼 수 있는 추가 전자 유형을 봤을 때 보면 이게 딱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리튬 플루오라이드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 다 보이는 거 증거거든, 증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 똑같이 여기를 잘라가지고 추가 전자비용을 받는데 추가 전자비용에서는 MOX가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원체 얇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원체 얇은데 XPS로 측정을 하면은 명백하게 보여요. 명백하게. 그래서 이 증거를 이렇게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타이타늄 예를 들어서 타이타늄을 그냥 찍으면요, 여러분들 타이타늄 2P에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빨간색.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타이타늄이 산화가 엄청 잘 되거든. 산화가 시켰어. 그 다음에 찍어보면요, 타이타늄 옥사이드 돼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른 피크가 나와요. 표면에서. 이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산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말했던 픽 컨볼루션, 그러니까 픽을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픽 분리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는 픽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오리진으로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공사가 끝나고 좀 더 이제 우리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BL 이걸 할 거야. 샘플을 주고 얘를 분석해와라. 그러고 할 거야. 근데 무작정에 알아서 분석해 이게 아니라 이제 두 명에서 뭐 팀이 되거나 1인 한 명씩 팀이 돼가지고 혼자 해가지고 이 샘플을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이제 해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뭐 XRB를 먼저 찍겠습니다. 저는 뭐 SPS를 먼저 찍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얘가 뭐 어떤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걸 해볼 겁니다. 앵글 리졸브드 뭐 이런 게 있다. 이건 뭐냐면은, 자, 왼쪽 보세요. 왼쪽. 요게 여러분들 일반적인 겁니다. 우리가 샘플을 딱 수평회적에다 그 집어넣어.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CCD 카메라를 보거든. 그 다음에 여기 찍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같은 샘플이어도, 예를 들어서 이거 몇 샘플이야? 이게 샘플이야. 가로수 2cm짜리. 근데 내가 뭐 이걸 알라딘이라고 글씨 써놨어.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레졸루션이 했는데 이렇게 찍진 않거든요.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있는데 여기 어느 찍어보고 또 여기 어느 찍어봤을 때 뭐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치를 찍어. 이렇게 이제 평평하게 놓고 찍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이거를 기울여서 찍을 수 있는 장비들이 있어요. 기울여서.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꼴 I 람다, 이 부분이요 람다 코사인 세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더 너무 얇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두꺼워지잖아요. 기울어지면서 두꺼워지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워낙 얇아서 정보가 안 나온다. 근데 더 표면에 센시티브하게 봐야 된다. 그러면 기울여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를 더 센시티브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찍는 방법이,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바꿔서 하는 걸 보통 이제 각분해는 그래갖고 앵글 리졸브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앵글 리졸브드 뎁스 프로파일 뭐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제 어떤 논문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뭐 저도 이걸 직접 해보지 않았어요. 얘가 메탈이 있고요. 그 위에 메탈과 결합된 메탈 옥사이드가 있어. 근데 그냥 세타는 0도니까 그냥 평평하게 놓고 찍은 거지. 찍었을 때는요, 메탈이 이만큼 나오고 옥사이드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이제 기울여서 찍으면은 좀 더, 그래서 이제 여기는 8나노미터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더 기울여서 찍으면은 아주 표면만 더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는 이제 피크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나중에 해본 건 아니에요. 깎아가면서 할 수 있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표면을 찍는 건데, 내가 여기서 찍었어.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조금 더 밑에 들어갔을 때를 보고 싶어. 더 밑에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장면 아니거든요. 디스트럭티브 데스 프로파일링을 하고 찍고, 그 다음에 표면을 디스트럭티브 까내는 거예요. 그 약간 좀 표면이 약간 깎였지.
그 다음에 또 찍고 좀 깎아 찍고 그러면서 이제 깊이 방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조성이 어떻게 되나 그런 거를 아주 정밀하게 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측정법.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매핑. 자, 아까 말했던 거는 이제까지 말했던 거는 내 샘플 가져가서 여기 찍어주세요, 여기 찍어주세요 하는데 요거 여기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가로세로 1cm 이렇게 됐지 않아요? 뭐 지름 한 수십 마이크로미터, 한 100 마이크로미터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보려고 하는 위치 그런 무슨 뭐 패턴이나 그게 5 마이크로미터다. 그러면 못 봐. 왜냐면 패턴 5 마이크로짜리인데 나는 이제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100 마이크로미터야. 그럼 못 보는 거야. 근데 매핑이라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얘는 뭐냐면 포인트를 이제 돌아가면서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이제 지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매핑이라고 그래요. 매핑. 알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장비도 있다. 왜냐면은 근데 이런 거 하려면은 매핑을 하려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 아까 말했던 그 분해는 볼 수 있는 그게 100 마이크로미터 스팟 사이즈면 안 되겠지. 훨씬 더 작은 걸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여러 개 모든 영역을 다 해야지 볼 수 있지. 그런 거는 이제 되게 좀 볼 수 있는 그 공간 분해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좀 작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는 안 돼 이거. 흔한 장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다 보니까 마루치면 이거 빨리 하고 그런데 할 말은 다 했어. 그래서 엑스프레스는 요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다음 주에 우리 봅시다. 시험